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다박입니다. 원래는 8월 8일 팔자가 두 번 들어가는 8월 8일 월요일 오후에 방송을 내보내드렸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다음날 화요일에 내보내드립니다. 폭염인데 잘 지내고 계세요? 언제나처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야 될 서혜성 작가가 정말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오늘 못 오셨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청취자들께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아니 언제나 하고 좀 다르게 정말 특별한 선생님 한 분 모셨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는 뭐 굉장히 더운 주기도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8.15 아닙니까? 그래서 8.15를 맞아서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생각할 거리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김근식 선생님, 경남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뭐 폭염 속에 더위와 씨름하고, 근데 뭐 걸어다니고 이렇게 땀을 흘리다 보면요, 네. 처음엔 좀 괴롭지만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면 나름대로 또 쾌감이 있어요. 그 어떤 쾌감이 있으세요? 땀이 쭉쭉 흐르니까 모르겠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아무튼 땀을 막 이렇게 목욕하는 것처럼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때가 내가 좀 이상한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누가 좋아요? 뭐 올림픽 나가신 것도 아니고. 아무튼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예전에 CBS에서 시사잡기 진행할 때 제가 출연한 고정 출연을 했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오창익 총장님 진짜 이렇게 한 길만 파시는 거 보면 정말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아니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 줄 아는데 그거밖에 없어서요. 아니 저는 지금 방학이시죠? 예, 방학인데도 바쁘시죠? 방학 뭐 교수라는 직업이 학기 중에도 사실은 뭐 쉬려면 얼마든지 쉬고요. 네네. 방학 중에도 얼마든지 바쁘려면 바쁘고 그런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언론 활동도 많이 하시고. 예. 그리고 학회나 뭐 관련된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굉장히 언제나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데 그 처음부터 이런 거 여쭤봐서 좀 그런데요. 네.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북한 문제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김근식 교수님을 그렇게들 알고 계시고 특히 언론을 통해서도 더 그렇고요. 왜 북한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83학번이거든요. 네. 83학번인데 잘 아시겠지만 전두환 정권 때였고 대부분의 이제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이제 이른바 데모,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극렬했죠. 전두환 정권에 대한 해마다 5월이 오면 해마다 4월이 오면 어김없이 정말 처절했는데요. 잘 아시지만 86년도에 이제 이른바 주사파라고 하는 학생운동 내에 큰 이제 흐름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와중에 저도 이제 운동권에 있었기 때문에 주사파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N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족 모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학생운동 내부의 문제 의식에 제가 일정하게 이제 흐름을 탔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학생운동을 자의반 타의반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서 대개 이제 그때는 감옥 갔다 오면 이제 대부분 이제 현장으로 노동 현장으로 많이 가던 분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일을 하기를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고요. 누구나 그래요. 아니 이제 왜냐면 대학 3학년 때인가 선배들이 가라고 그래서 공장 활동이라고 공화를 가봤거든요. 공화를 한 보름인가 가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건 아니다. 노동은 아니다. 그 생각을 했던 차에 이제 징역을 살고 나와가지고 뭐 할까. 뭐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선배 후배들 눈치가 공장 아니면 갈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고시를 보겠습니까? 뭐 기업에 취직을 하겠습니까? 고시 볼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럼요. 거의 매국노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일단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좀 미룰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좀 계산을 했던 거죠. 대학원을 간 건데 학부를 정치학과를 가셨죠. 예. 그럼 대학원도 정치학과로 대학원을 석사를 이제 후배들과 함께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을 많이 가진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외국에 가서 유학 갔다 오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비교 정치를 하든 뭐 외국에 가서 그 나라의 지역 연구를 하든 간에 자료도 좀 더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 그러면 만약에 제가 석사 박사를 하게 됐는데 하게 되면 그러면 경쟁력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운동 때 주사파라고 하는 NL이라고 하는 운동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북한을 알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고 네. 북한을 또 안다고 생각했었고 그렇죠.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이제 학자로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좀 마케팅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북한을 우리가 전공하는 것이 다른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그래서 국내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시면서 북한을 네. 전공해 보니까 예. 경쟁력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이를테면 북한 관련 자료들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북한 연구의 이제 1세대는 사실은 외국에서 시작됩니다. 네. 일본에 있는 좀 분들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서대숙 박사라든지 뭐, 네, 뭐 이정식 박사라든지 이 되게 원로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서는 북한 자료를 보는 게 금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볼 수 있었던 겁니다만 저희들은 다행히 이제 제가 다닐 때가 이제 88년대 석사과정을 갔는데 네. 민주화된 다음에 이른바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라고 그래서 이제 북한 문헌에 대한 이 접근이 좀 풀렸죠. 네. 풀리고 오히려 많은 이제 사실은 북한에 대한 우리가 1차 자료 같은 걸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세대 분들이 외국에서 노동신문이나 이런 걸 보는 것보다 우리는 국내에서 훨씬 더 많은 걸 봤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네. 90년대 이후에는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우리가 또 실제 평양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외국 사람은 훨씬 더 자료 접근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지역 연구 차원에서 오히려 장점이 있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뭐 대단히 뜻한 바 있어서 북한을 연구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들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사실은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나름대로 가치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네. 뭘 기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그 모순이자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고 주사파의 흐름, 그다음에 저희 학생운동의 경험,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또 제대로 아는 것이 실제로 향후의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좀 필수 불가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88년 벌써 30년 가까이 됐는데 예. 청년 김근식은 공장에 그때 투신한다 이런 표현을 그렇습니다. 했었잖아요. 공장에 투신하는 대신 이건 적성이 안 맞고 경쟁력도 떨어지니까 공부하는 대로 한번 투신해 보겠다. 예, 예. 그래서 나름대로 20살에 가졌던 마음들을 계속 가져가 보겠다. 뭐 이런 예. 취지였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자료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네네네. 네. 지금도 노동신문 같은 거는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민주화되고 그때 이제 또 학생운동 안에서도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네, 이런 네, 네. 흐름이 있어가지고 뭐 임수경량도 가고 네.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른바 이제 북한에 대한 이 터부시 됐던 게 좀 오픈됐던 정치적 공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들어오면서는 사실 남북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죠. 김대중 정부 들어와가지고 뭐 저도 사실 평양을 열 몇 번 지금 다녀오고 물론 네. 합법적으로 다녀온 네, 겁니다. 네. 그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합법적으로 다녀왔다고 직접 그러죠. 가서 보게 네. 되고 사실은 미국의 CIA 이런 사람들도 북을 그렇게 직접 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저희들은 그때만 해도 뭐 수도 없이 네. 개성이나 금강산은 뭐 제집도 하듯이 다녀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갔다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서 어떤 뭐 건물을 봤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 그렇죠. 북한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만나고 대화를 그렇습니다. 하고 술을 먹고. 술도 먹고 네, 중요하죠. 네. 떠보기도 하고. 그렇죠. 사석에서 친해지기도 하고 네.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네. 격하게 또 싸웁니다.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사실 이른바 지역 연구를 하는 게 네. 에어리어 스터디라는 게 네. 북한을 전문가가 되려면 북한 지역을 자주 가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자료의 접근이고 두 번째는 지역에 자주 상주하고 살아야 네. 되고 리서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다행스럽게 행운스럽게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는 과정이 좀 열렸던 거죠. 네. 그러다가 지금은 또 다시 역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 꽁꽁 닫혔기 때문에 저도 2008년 2월에 평양 간 게 마지막이고 지금 한 번도 못 가고 있습니다. 평양이 그 과정에 지금 무지하게 변했다는데 그러니까 못 가고 있어요. 2008년 2월이요. 예. 그럼 노무현 정부 마지막 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명박근혜 그렇죠. 정권 8년 반 동안 한 번을 못 갔습니다. 북한 전문가가. 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북한을 가지도 못하고
말씀하신 노동신문 같은 자료도 예전에 언젠가 몇 년인가 기억 안 납니다만 우리 어떤 신문 언론에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걸 크게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이게 다 지금 막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 언론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의지나 정권의 선택에 따라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수도 있고 예. 좀 더디 갈 수 있다 쳐도 연구자들은 북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아. 그다음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합법적으로 북한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른바 특수 자료 취급 인가증을 가진 사람만 네. 그것도 리얼타임으로 북한에 나온 노동신문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2일 지난 다음에 왜냐하면 몇 단계를 건너서 이제 그 뭐 광화문에 뭐 이런 데 가서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라든지 뭐 저희 학교도 뭐 따로 있습니다. 네. 도서관에 특수자료실이 있어서 보긴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네. 예전 같은 지금 같은 인터넷 세상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나 이걸 다 지금 접속해서 볼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못 보게 지금 막아놓은 상태. 그렇죠. 글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 사드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입장이다. 이거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국만 있는 게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그 입장을 바로바로 봐야 또 판단도 내리고. 네네네. 그런 게 완전히 막혔군요. 네. 그런데 하여튼 8.15가 되면 우리가 분단 문제 뭐 이런 거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대통령들도 역대 대통령들 보면 8.15 때는 반드시 통일 문제를 넣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광복이라는 게 미완이다라는 자기 성찰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 부처에 이제 통일부가 있는 것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통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상 과제라는 건 정권의 성격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다 인정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권의 통일 정책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사실은 이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남북 관계나 통일 관련해서는 어떤 희망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을 다시 열거나 이런 가능성은 전혀 그것도 없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통일이 대박이다. 그래서 통일 준비위원회도 꾸려가지고 네. 여기저기 공론화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통일 대박론을 말을 꺼내기가 무색할 정도의 한반도 상황, 또 그 무색할 정도의 남북 관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통일은 이미 이제 물 건너 간 것으로 물론 이제 보수 일각에서는 이렇게 밀어붙여서 계속 또 쪼이면 북한이 붕괴하면 통일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통일 대박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 대박이라는 것은 남이나 북이나 서로가 대박이라는 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득이 되고 더 좋은 삶의 질을 갖고 올 때만 대박이 되는 건데 한쪽이 몰려서 거의 스스로 붕괴하고 한쪽이 거의 뭐 이런 말 표현을 써도 아작이 나면서 통일되는 건 그건 대박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대박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근데 붕괴될 체제라면 붕괴되는 것도 답 아닌가요? 언젠가는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붕괴되는 것을 목표로 또 붕괴되는 것을 상정하고 붕괴를 촉진하기 위한 대북 정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효과가. 그럼 그렇게 붕괴를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면 북한은 붕괴됩니까? 붕괴가 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이제 이게 사실은 역효과네요. 그렇습니다. 역설인데 저는 동서독도는 그런 저는 사례라고 보는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특히 분단된 국가에서는 상대 체제에 대해서 당신을 붕괴시키겠다. 당신을 내가 봉쇄하고 압박해서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그 체제는 똘똘 뭉칩니다.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분단된 체제는 서로 간에 기량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언제든지 나를 먹으려고 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피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도 70년대까지는 북이 잘 살았을 때 우리가 북한테 먹힌다고 하는 적화 통일, 뭐 남침,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국민적 우려로 있는 게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붕괴나 어떤 흡수를 목표로 해서 대북 정책을 피면요, 상대방은 오히려 그 대외적인 우리라고 하는 상대방이 자기를 먹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내부의 어떤 이 정치체를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뒤에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버려 두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리고 당신 북한 체제를 우리가 붕괴시키지 않겠다, 북한 체계를 우리가 흡수하지 않겠다 라고 안심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붕괴를 유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진짜 붕괴라는 속내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 정책도 저는 그런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제 트로이의 목마라는 표현을 네. 그 대통령께서 사석에서 저한테 한번 쓰신 적이 있는데요. 햇볕 정책은 트로이 목마다. 그러니까 북한을 붕괴시킨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붕괴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머리를 잘 써야 된다고 봐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너무 머리를 좀 못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김정은 체제가 강고합니까? 튼튼합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강구하죠. 네. 네. 그 강고하게 된 게 박근혜 정권의 덕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령 독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군사 독재 겪어봤습니다만 아. 수령 독재가 정당화되고 인민들을 탄압하면서도 이게 지속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외부의 적들입니다. 아, 빨치산 투쟁처럼 맞습니다. 네, 외부의 팔다리가 전투 중에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럼요. 머리만 지키면 우리는 그럼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게 수령론이죠. 원래 그렇잖아요. 아. 독재를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깥에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다. 이게 아. 이제 이른바 북한을 설명하는 피포위 의식이라는 네. 거거든요. 멘탈리티가 있는데 그러니까 포위된 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이걸 계속 강화시켜주면 강화시켜줄수록 길게 보면 수령 독재가 살아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했지만 2013년에 나온 김태호 박사의 폭격이란 책 그거를 읽어보니까 네. 그런 피포위 의식을 가질만한 그럼요. 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완전히 뭐 네. 한국 전쟁 때 박살나고 그럼요. 전쟁을 하루도 더 하고 싶지 않은 북한 지도부의 마음도 솔직히 있었는데 네. 중국에 밀리기도 하고 미국으로부터 계속 폭격당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종의 DNA로 북한 정권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인민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정권 엘리트와 인민이 공이 갖고 있는 겁니다. 피포 의식이라는 거.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네. 죽으면 같이 죽고 그럼요, 그럼요. 뭐 그런 상황이니까 네, 네. 지들만 안전한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아, 사실은 전쟁을 했고 네. 전쟁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지 지금 벌써 수십 년을 계속 그렇죠. 고립에 익숙한 네, 체제 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자기 우방이라고 합니다만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북한 지도부 인식을 쭉 문헌을 통해 보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중국 러시아도 절대 믿지 못하는 이 피포 의식이 있습니다. 아, 네. 그 끊임없이 또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자기들의 또 국익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고 네. 또 한쪽에 편들다가 또 네. 혼나기도 하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지도부나 아니면 일반 주민들도 사방이 다 믿지 못할 적이다. 그리고 사방의 적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 남조선, 미국, 일본, 중국, 예전엔 소련, 지금 러시아 네. 등등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포의 의식을 깨주는 것만이 사실은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겁니다. 네, 네. 제가 뭐 뒤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피포의 의식을 깨주면 사실은 내부의 민주화의 씨앗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도 87년에 민주화됐던 게 뭡니까? 70년대 아무리 민주화 투쟁해도 잘 안 됐잖아요. 네, 네. 80년대 우리의 국력이 커지고 뭐 우리가 8688. 그렇죠. 네. 뭐 먹고 살게 되고 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적화되거나 남침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좀 낮다. 이제는 네, 네. 우리가 이겼다. 네, 네. 나는 안심이 되니까 뭐 박정희 독재나 전두환 독재 가서 야 북한이 저러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분단된 체제에서의 독재를 사실 민주화시킬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적대적 환경을 해소해 주는 게 제일 유급선입니다. 그러면 뭐 북한을 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김정은 독재, 수령 독재를 그 내부로부터 오히려 정당화시키는데 활용되고 있으니까. 정당화하고 공고화하고 네, 활용되고 있으니까. 지속 가능하게 강경한 만들어주고. 정책이 네. 남북관계 악화를 가져오고 한반도를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오히려 3대 세습으로 이렇게 권력을 교체하는 데서 사실은 어떤 권력이든 절대 권력이 다른 절대 권력을 이행하는 데서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순조롭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물론 몇몇이 죽어가긴 네, 했지만 네. 일방적으로 김정은이 죽여나가는 거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항의 일방이죠. 네, 저항의 네, 흔적은 네. 없는 겁니다. 박수를 건성으로 쳤다고 죽이고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보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권력을 확고히 장악한 것으로 보이고 네. 경제적으로도 최근에 뭐 2270 대북 제재 나와서 조금 힘들다고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2010년 이후는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안보 차원에서 지금 계속 핵무기 늘려나가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무기도 막지 못하고 북한의 내부로부터 변화를 추동해내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주던 거 끊고 비료 안 주고 식량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다 끊었다 그러는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도 않고 네. 오히려 남북 교역에 또 우리 기업만 나가 떨어지고 지금 망해가고 그러니까 있다. 중소기업들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북 정책은 사실은
감정과 오기로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게 좀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한데 감정과 오기와 화로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한 냉정한 현실적인 인식 속에서 가장 냉정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외교 안보 대북 정책입니다.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은? 글쎄요,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능력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위에 이제 그런 능력을 대체해줄 만한 사람을 두지도 않으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근데 통일부 관료들하고도 일해 보시고 네. 또 실제로 통일 정책이나 뭐 남북 교류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뭐 얘기도 네. 해보시고 평양 갈 때 같이 가보시고 또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그런 사람들 보면 관료들이죠. 제법 합리적이고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이나 남북 교류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아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 전문 직역 종사자로서 분명히 아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 중에 간부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건 소용이 없는 겁니까? 그럼요,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정책의 기조나 입장이라는 게 있었던 것이고 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걸 확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잃어버린 10년 해가지고 네.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처음에 이명박 정부로 교체가 된다면 이제 내부에서 일부 반발의 기회도 있었는데 그건 당연히 제압당하죠. 네. 관료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진급, 인사요. 인사 네, 인사 네, 문제잖아요. 네, 이제 네. 그 부분에 딱 장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청와대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청와대 입김이나 청와대 분위기가 딱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아니면 짐 싸서 나가야 되고. 되고. 네. 네. 그 저도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인가 국정원 가서 브리핑을 한번 들었는데 네. 뭐 수해 관련인 것 같아요. 어떤 국장이라는 사람이 브리핑을 하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브리핑 잘하는 거 별로 없거든요. 말은 우리 같은 제야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뢰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인권단체에 있으니까 국정원의 브리핑에 신뢰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는 하기 좀 그렇고 기세상 그러나 좀 안도했달까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구나. 그냥 노는 국정원 직원도 많잖아요. 그런데 스터디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거도 정확히 갖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보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는구나 이런 신뢰를 느꼈어요. 그럼요. 사실 이제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이 남재준 원장이었잖아요. 네. 이런 분을 딱 임명하고 그러면 국정원이라는 건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첩보 수준이든 정보 수준이든 팩트를 갖고 있는 건데 네. 근데 대통령이 북한이 이거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갈수록 더 많이 하시고 국정원장을 가끔 불러다가 만나가지고 남 원장님 북한 곧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말 한마디를 한번 해주시면 당연히 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 망하는 입장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박근혜 정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 스스로도 지금 우리가 확인된 바로는 남재준 원장 스스로도 북한이 곧 망할 거라는 통일의 그 진군가를 막 부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간부들 회식 자리에서 2015년을 목표로 가지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시고 원장이 그러면 그 밑에 차장, 그다음에 실국장 모든 뛰어나고 진짜 합리적인 그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직원들도 그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갖다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사실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라 망하는 건 길게 갈 수 있지만 그 공무원이나 관료 사이에서 그분들의 진급이나 심사는 곧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참 비참한 일이네. 타임이 다르죠, 시간이. 하여튼 이명박내 정권 거의 8년 반 동안 지금 이렇게 왔는데 금강산 개성공단 뭐 아주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곳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1년 반 동안 혹시라도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면 그 전혀 없다고 전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럼 굉장히 불행한 시간이 남은 거네요, 우리에게. 불행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한 시간이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사드 배치 논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제발 아무 일 없이 이 이상 더 상황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이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손모아 기도하는 게 가장 저는 필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이제 분단도 모순 이런 표현 하셨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한반도에 엄청 많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많고. 네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남은 임기 동안 1년 반 동안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겠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상태로 복귀하거나 남북 관계가 복원되거나 네. 한반도가 평화가 증진되거나 이렇게 우리가 희망하고 기대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잘 되기를 우리가 물론 촉구하고 요구해야 되지만 네. 그 키를 쥐고 있는 건 여전히 권력이고 네. 정권이기 때문에 그 기대는 좀 난망이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지금 군비 경쟁의 열화점이 되고 있잖아요. 한국은 미국에 대신해서 북한은 또 중국을 대신해서 한반도가 서로 간의 양 진영의 천병이 돼서 대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난리꼴이 네.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런 상황인데 잘 아시지만 김정은도 성격이 간단치 않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도 성격이 간단치 않잖아요. 김정은 성격은 어떻습니까? 일단 젊은 지도자인데다가 네.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남한테 지기를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고 네. 그건 그 요리사 후지부도 겐지가 쓴 네. 데도 나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남한테 지는 건 참을 수 없어 했던 성격이라고 그래도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좀 합리적이고 우리 여기서 조기 학생들 미국 맞아요, 맞아요, 좋은 데 않습니까? 맞아요. 더 엉망이 맞아요, 많지 맞아요, 않습니까? 뭐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해서 네. 죄송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판단 근거는 아니다. 그럼요. 네. 어디든지 얼마든지 더 형편없이 돼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국내에 있어도 훨씬 더 합리적으로 되는 사람도 많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성격도 간단치 않는. 그다음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북에서 갖고 있는 이 권력이란 건 무소불위의 전지전능의 권력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결심하면 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네. 마찬가지로. 네, 네. 심지어는 죽어나가는 판인데. 근데 우리 같은 야당도 없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이긴 합니다만 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제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은 소통이 잘 안 된다. 네. 장관하고도 대면목을 잘 안 받는다. 그다음에 당신의 생각과 좀 다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시는데 익숙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남과 북의 고집센 지도자들 두 분이 정말 그 고집의 끝을 보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불가측한 예측 불가능한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관차가 마주보고 달릴 수도 있다. 그럼요. 지금 네. 그런 형국이고요. 아이고. 이게 국가라는 것도 그렇고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다 국민들 잘 살게 하려고 만들어낸 발명품 아닙니까? 아니 정치학에서 맨 처음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물론 실제로 뭐 잘 작동되느냐의 문제는 있는데 불안하군요. 그러면 좀 따져봐서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꼭 종편을 열심히 봐서가 아니라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 사이에도 그런 분들 꽤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북한이 좀 지겨워요. 예,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 저도 지겹습니다. 그래. 연구자신데.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요즘 좀 하고 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네. 남북 관계가 지금 최악이고 남북 관계 파탄 나 있죠. 그러면 남북 관계가 사실은 다시 좀 재개되고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남북 관계가 과거 좋았던 시절 예컨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북이 그때까지 갔고 네. 많이 나갔고 네. 남쪽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남쪽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의 의식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정상회담 할 때 막 울고 2000년 네, 6.15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로 우리가 남북관계 여러 행사를 통해서 저도 뭐 해마다 가면은 갈 때마다 설레고 애틋하고 네, 뭐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네. 만나서 또 짜증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적으로도 이미 북한이라고 하는 이 행위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진보진영 내부에조차도 사실은 지겨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애물단지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걸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연북의식, 현북의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북이 아닙니다. 네. 북한이 나쁘다, 뭐 북한이 이거 없어져야 된다 이런 네. 반공의식과 네. 반북의식이 아니라 네. 만나보고 겪어보니 정말 짜증나고 더 힘들고 염증이 난다. 염증이 나고 혐오스러운 네, 거예요. 네. 혐오스럽다 할 때 현북. 그렇습니다. 연북이 더 컸기 네. 때문에 이게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싫어, 짜증나는 거야. 네. 제발 좀 우리 삶에 개입하지 마. 그 실제로 많잖아요. 많잖아요. 군대 가기 전날 그 똑같이. 심정이 극단으로 치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현북 의식이 지금 밑바닥에 쫙 깔려 있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이라는
것과 이제 연평도라는 사건을 겪었잖아요. 네. 천안 사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네. 간에 북이 한 걸로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태고 네. 연평도는 분명히 북이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 특히 화해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단은 북한 이야기하면 고개를 돌리게 되고 짜증이 나고 염증이 나고 혐오스럽고 지겨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내년에 정부가 바뀌어도요. 새로운 대북 정책이나 화해협력 정책을 굉장히 유념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하고 다니는 게 남북관계 중년부부론을 많이 강조하고 다니는데 네. 신혼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남북관계. 그러니까 과거의 화해협력 정책이 정당하기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이제 워낙 강경 압박 정책으로 가서 지금 한반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있는데 다시 화해협력의 기조로 포용의 기조로 가야 되지만 신혼의 포용으로 갈 수는 없다. 네.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년부부로 가야죠. 네. 밋밋하게. 흥분하지 말고. 네, 네. 설레지 말고. 네. 사랑하지 말고. 네. 그러나 필요한 이야기는 나누는. 이런 중년부부. 우리가 저 애도 있으니까 그럼요. 좀 애 문제는 이야기해야 침착하게 생각해 보자. 이런 태도. 그리고 네. 서로 간에 좀 경제적으로 실리가 되는 이야기는 좀 해야 되고 이사 가는 문제는 돈 얼마 낼 것인가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관계가 과거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신혼 관계도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거의 파경기에 이혼을 불사하는 네. 이런 관계도 될 수도 없고요. 그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복원돼야 될 남북 관계는 애틋하거나 설레거나 흥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편안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과 더불어서 한 집에 살 수 있는 이런 중년부부. 그렇지만 뭐 대화가 많이는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네. 꼭 필요한 대화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 이남이 이북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이북도 또 변화된 모습을 똑같습니다. 좀 보여줘야 네. 되는 거 아닌가요? 중년부부론을 좀 더 말씀드리면 뭐 제가 이제 중년부부고요. 여기서 이제 각주를 달아야 되는데 이 중년부부라 하면 저 개인의 중년부부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중년부부 일반의 보편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네, 네. 일단 말씀드리면 중년부부가 우리 집안에 이제 평화롭죠. 네. 평화롭죠. 물론 막 요란스럽게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평화로운데 첫 번째 뭐냐면 말다툼을 하지만 때리지는 않잖아요. 네. 중년부부가 네, 되면 네. 이제 어른스럽기 때문에 신혼도 때리면 안 됩니다만 물론 네. 말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격렬한 싸움은 안 하죠. 폭력은 네, 안 쓰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폭력은 네. 안 쓰는. 그러니까 남북 간에 절대 지금 폭력은 제일 안 중요한 게 쓴다. 폭력을 쓰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북한은 SLBM이라고 하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나라가 갖고 있는 고도의 기술을 막 자랑하죠. 확보하기 위해서 네, 가는 네. 거고 우리는 사드라고나 지구상에 몇 개 안 되는 네. 최첨단의 무기를 갖다 놓고 네. 누가 이기냐 이거 아닙니까? 네, 네. 폭력을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폭력은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년부부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폭력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평화에 대한 필요성을 네, 다시 이야기해 네. 봅니다. 부부간에.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중년부부론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삶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그렇죠. 취미 생활도 있고 네, 직업 그럼요. 생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생각도 가지. 존중해 줘야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생활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결혼해서 신혼에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있던 사람이 신혼에서 만나서 연애는 합니다만 이제 생활이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안 맞잖아요. 음식마저 안 맞을 맞지. 수도 있죠. 저는 화장실 항상 문을 열어놓고 일을 봐야 됩니다. 신혼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싸웠어요. 그욕 먹어도 싸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집사람이 문 열어놓고 봐요. 그래요. 그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을 용인해줘야 돼요. 네. 남도 북한에 대해서 북한 체제가 옳다고 우리가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네. 있는 그대로는 우리가 인정해. 저렇게 70년 살았다. 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남쪽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맨날 괴뢰라고만 하지 말고 남쪽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죠. 네. 너의 삶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또 중년부부의 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요. 세 번째 중년부부의 전제 조건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애틋한 사랑을 나누지 않지만 그래도 자식이 있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부부라는 정체성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거 바로 이제 통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될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서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네. 뭐 그 정도가 저는
남북 관계 가야 될 맥시멈이라고 봅니다. 그 이상 진전되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중년 부부로 가다 보면 네. 결국은 100년 해로 할 수도 있고요. 저 그렇게 된다고 보고 100년을 네. 해서 하나의 이제 민족으로 통일이 된다고 보고요. 물론 까딱 잘못했다면 황혼이혼 당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바빠서 못 쓰는데 책을 꼭 쓰고 싶은 게 바로 이 중년 부부는 책인데 꼭 쓰면은 좀 한번 나와서 좀 선제를 좀 하게 네, 해주십시오.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김 교수님 생각하신 현실적인 방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2000년 6.15처럼 아야 못 됩니다. 그 감동적이었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감동과 벅참 연구 그때 가셨어요, 평양에? 그때는 못 갔죠. 아, 2007년 그러면 텔레비전으로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2001년부터 이제 남북 간의 민족 아. 공동 행사는 제가 꼭 남쪽에 대표단으로 갔었는데 아. 그때 뭐 매번 왔다 갔다 평양에서 한 번 하고 8.15 때는 한국에 와서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뭐 얼마나 이 민족이라는 동포에 대한 이 설렘과 애틋함이 있었죠. 이제는 그렇게 못 돌아갑니다. 네. 시간은 비록 10년도 안 지났지만 네. 네,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연애는 길어야 3개월, 길어야 3년, 짧으면 3개월 아닙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면 사드가 지금 배치된 게 아직 대한민국에 배치되지 않았지만 현재 지금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지금 괌에 한 포대가 있고요. 네. 나머지 4포대는 지금 텍사스 사막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밖에는 지금 없는 거네요. 없는 겁니다. 지금 괌은 미국령이니까. 네, 네, 처음입니다. 그럼 우리도 센 거네요. 세게 미국 편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사드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전에 부대 설치가 완료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걸 지금 박근혜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박 대통령 성격상 사드 배치를 결정했으니 아무리 반대를 해도 철회를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네. 그렇다 한다면 묘안이 오케이 사드 배치 결정을 하시지만 임기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임기 내에 대목밖에는 하지 말아달라. 저는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치는 결정할 수 있죠. 결정해서 이제 미국하고 협의도 하고 뭐 지금 부지 선정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드를 가져와서 이거 완전히 부지를 만들고 부대를 만들어서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이제 영구 배치의 길로 가버리면 그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여전히 중국이나 또 미국이나 또 동북아 질서를 봤을 때는 또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배치를 결정했지만 배치를 완료하는 시점은 저는 차기 정부에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김 교수님은 이렇게 아주 거칠게 나누면 진보 보수 하면 진보 쪽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뭐 좀 뭐 디테일은 또 여러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보니까 부부 관계론도 뜨겁지 않으신 걸 보니까 부부 관계론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여당 야당이 있다 하면 대체로 야당 쪽.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편가르긴 아닌데. 근데 야당 쪽 진보 쪽에도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더민주가 지금 입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죠. 더민주 입장은 지금 당론을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당론을 정하지 않는 게 당론으로 돼 있고요. 그건 뭡니까? 부자 몸조심입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김종인 대표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안보 정당의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내년 대선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수권 정당의 등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한다. 남의 당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아니 뭐 전 그 당 당원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사드 배치를 뭐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하면 수권 정당 이미지가 생기나요?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막 그래서 내부가 이제 분란이 크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 몇 분은 중국에 가 있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전 대표는 또 반대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8월 말에 이제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히면 정리가 되겠죠. 교수님 견해는 어떠세요? 사드 저는 배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드 배치의 효과와 사드 배치로 인한 부작용을 철저히 계산해 봐야 되고. 그 효과와 부작용을 계산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효과와 부작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약을 복용할 때는 약을 먹을 때는 항상 그 약사가 부작용에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사드를 약으로 생각하였으면 약의 효능만 덥석 받아 드실 게 아니라 이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작용 생각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부작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에서 사드 배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뭡니까?
군사적 억지력을 일정 정도는 조금 높일 수 있다는 면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그게 쓸모가 있습니까? 시스템이 사드 시스템. 쓸모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부 이제 강경하게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는 네. 이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네. 모든 무기는 입증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야 입증이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입증하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이고요. 네.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100% 막을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네.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버튼을 한번 누르려고 할 때 사드가 있으면 한 번은 주저하게 되죠. 그것만 억지력은 있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건 팩트다. 그럼요. 네. 심리적 효과든 기술적 효과든 네. 효과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분명히 좀 맞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핵 억지력이면 그럼요. 효과가 있는 쪽을 선택하기 네.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효과를 위해서 네. 근데 그 정도의 효과가 핵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보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핵을 손에서 놓게 하지는 못한다. 아니면 네. 핵무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100%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네. 불패 절대 반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사드를 찬성하는 분 중에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마치 사드만 넣으면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건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주장은 좀 배제하고 그렇죠. 들어야 되겠네요. 네, 제가 그래서 국내에다 억지력은 선택한 있다. 게 바로 그런 네. 겁니다. 억지력은 있다. 네. 그러나 그 억지력이라는 게 부작용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네. 부작용은 뭐가 있습니까? 부작용은 많이 있는데 제일 큰 건 뭐냐면 한중 관계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 네. 상당 부분 우리가 훼손되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중국은 왜 그렇죠? 아니 언론 보도는 쏟아져 나오지만 예, 사실 예. 저희가 예. 언론 보도라는 게 무슨 뭐 황구시보에 뭐 이렇게 뭐 한류 연예인들 깠다 이런 거로만 자꾸 나와서 예. 진짜 중국의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중국이 왜 저렇게 길을 쓰고 반대를 하느냐. 네. 그다음에 중국의 반대가 어지간한 반대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심을 하더라도 그럼 이 결심을 했을 때 이후에 올 후폭풍으로서 중국의 반발이 어느 정도인가는 정확히 계산을 하셨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이걸 너무 얕잡아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죠. 그럼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한 효과와 부작용이라는 네, 거. 근데 중국이 왜 반대를 하냐면요. 중국이 지금 미국과 지금 세계에서 장을 겨루는 G2 국가 아닙니까? 이제 됐죠. 예, 중국이. 그러면 물론 중국이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력, GDP 규모라든지 미국의 군사력에 훨씬 못 미치는 나라입니다만 적어도 동북아에서는 지금 둘이 자음을 겨루는 나라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기세상 또 그런 측면이 동북아에서는 있고. 뭐 네. 패권을 다투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중동 지방에 돌렸던 관심을 아시아로 돌린다고 그래서 피보트 아시아, 리턴 투 아시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이 서로 장을 겨루는 관점에서 군사적으로는 이른바 최소 억제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냉전 시대 미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상대방을 공격할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이걸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공격했을 때 공격을 받은 상대가 우리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스위치를 못 누르는 거고. 그럼요. 그게 최소 억제 능력. 네. 그러니까 이른바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이에요. 네. 언제든지 상대방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누르지 못하는 건데 그게 이제 팽팽하게 맞서 있으면 이게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돼가지고 전쟁을 못하게 되는 건데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 방어 체계. 예, 미사일 방어 체계 MD라는 것은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애초부터 봉쇄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 투사할 수 있는 이 공격 능력을 무산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양측의 최소 억제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략적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MD를 미국은 추진하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 그 MD 체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MD 체계의 핵심이 바로 사드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이른바 X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그 사드 체계에 부속되어 있는 이 레이더 시스템이 중국의 동북 삼성을 포함해서 중국 내부의 미사일의 움직임을 면밀히 볼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눈이다. 네.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의심에 대해서는 뭐 일부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건 확실한 거거든요. 네. 오늘자인가요? 중앙일보도 한번 일면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균형은 미국이 일본을 자기 동맹 국가로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중일 간의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대만 사태가 나가지고 미중 간의 분쟁이 시작됐을 때 미국이 중국으로 이렇게 진입할 때 우리 동해나 서해로 항공모함이 와가지고 중국을 겨냥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막겠다는 게 이제 중국의 이른바 A2AD라고 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이른바 나와바리. 나와바리 예. 돌연선이라고 그러는데 네. 아일랜드 체인이라고 네. 하는데 그 자기의 전장, 네. 자기의 전쟁터 그 지역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는 못 거죠. 들어오게 애초에 네. 막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항공모함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중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거고 그게 이제 이른바 등뻥 21D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갖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이 중거리 미사일은
한 2,000km 정도 날아가는 건데 만일의 사태에 미국이 일본 그 요코스카 항구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나 동해로 들어올 때 이걸 타격할 수 있는 항모 킬러로 알려진 네. 굉장히 센 미사일이거든요. 이 부분이 미국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 진입할 때 그렇죠. 무섭잖아요. 네, 쏠 수 네, 있는 네. 미사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등펑 21D가 바로 길림성이나 요령성 근처에 미사일 부대로 배치되어 있다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고 네. 그것을 들여다보는데 그게 한국에 사드다. 있는 사드의 네. 눈, 엑스밴드 레이더는 아주 깨알같이 쳐다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근데 그건 속내고 그런 얘기는 못 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수끼리는 다 알고. 다 알고 있고 네.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게 무슨 종말 모드로 레이더를 우리가 고정시키기 때문에 2,000km 못 본다, 600km 막. 근데 아니 헤비급 선수가 미들급만 싸운다고 미들급만 싸웁니까? 여차하면 헤비급 때리는 거지. 그렇죠.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안 쓴다는 말은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와, 그러면은 사드가 이게 결정은 했다는 거죠, 정부가. 예, 예. 근데 배치되기 전까지 갑니까? 아니면 사드 배치 이후에 더 큰 문제입니까? 중국의 이 거부감이랄까, 중국의 뭐 반응 이런 거는요. 보복 또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도 이번 7월 8일 날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다음에 네. 외교부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강렬한 반대와 단호한 반발을 이야기를 했고 네. 지난번에 윤병서 외교장관하고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ARF에서 외교장관을 해달면서 항의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 입장을 전달했습니다만 네. 중국 정부도 아마 그 사이에 아마 전략을 좀 짠 것 같아요. 네. 이 사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상당히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검토를 했던 것 같고 그 검토 결과가 이제 1단계로 여론몰이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남쪽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인민일보라든지 뭐 황보시보에 네. 사드에 반대하는 입장들 막 기고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 가니까 그걸 또 여론몰이로 활용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류 행사 취소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야말로 조금 대국답지 못한 네. 좀 점잖지 못한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1단계지만 결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회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저는 계획과 다양한 액션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들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도 할 것이고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난 그 다음 정부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한 작전을 짜서 중국 정부는 아마 근데 할 거라고 그 생각해요. 중국 정부의 대응이라는 게 네. 사드 기지를 운영하는 미국에 대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에 대한 거일 거 아니에요. 예, 온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보복으로 피멍이 든다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심각한 우리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이 반대나 신중론을 지금 주장했던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기싸움을 벌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왜 괜히 우리가 나서 가지고 그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에 우리가 볼모가 되느냐 이런 거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애꿎은 우리만 두드려 맞고 있는 거고 애꿎은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다가 좀 두드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김 교수님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약소국은 아닌데 위치가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오세아니아쯤에 가 있으면 강대국인데 우리가 중국하고만 논다 또는 미국하고만 논다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미 그렇죠. 경제적 수준이나 예. 뭐 여러 가지로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미국, 중국 사이에서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인 선택이고 선택지라고 말할 것도 없는 주어진 조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우리 한반도에는 사실 외교의 이제 시련이 닥쳐온 거죠. 네. 외교의 시련이라 하면 냉전이 냉전 시대에는 쉬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교 얼마나 쉬웠습니까? 그냥 미국 표만 들고 일본 표만 들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소련 반대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아무 생각 안 해도 되죠. 그냥 간단하죠. 입장이 처음부터 네. 끝까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대통령도 그래서 쉬웠어요 외교는. 아, 네, 그다음에 맞아요. 기자들도 그래서 외교부 출입하는 기자는 간단했어요. 뭐 취재할 게 별로 없었어요. 네, 서로 기자 욕하고, 클래도 없었어요. 네, 맞아요. 오히려 정치부 기자가 훨씬 복잡하고 네. 뭐 취재도 많이 해야 됐죠. 근데 지금은 외교부가 제일 복잡합니다. 아,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데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미 국가 전략상 미국하고 붙기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미 그쪽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북아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장을 겨누는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에 붙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중국이 한국이라도 중립적으로 또는 한국이라도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붙지 않도록 중국은 붙잡아두고 싶은 것이고 미국은 지금 미국이 자체 내 논리에 의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까지를 다 품어 안아서 한미일의 군사적 일체화의 방향으로 가자. 그것이 중국을 리밸런싱하는 중국을 이렇게 압도하는 네. 포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뻔히 지금 알려져 있는 동북아 질서에 지금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 중에 한 편을 서 가지고 몰면을 맞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이거 뭐 어떻게 제고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일부 이제 야당 국민의당 쪽하고 이제 일부 야당 쪽에서 국회 비준을 해라. 네. 이렇게 비준 절차를 거쳐라. 뭐 정부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에서는 아닌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야말로 소위 여야 영수회담 같은 거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만난다고 해서 입장을 양보하거나 변화시키실 분은 아니잖아요. 만나서 자기가 옳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만난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아니 맞아요. 저는 지난번 양보와 뭐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만나는 거죠. 이종걸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 청와대 한번 갔더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옛날 이야기. 뒷끝장년. 네. 온통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가 있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 돌아가셨던 거랑. 그러니까 뭐 성주 군민들이 반대하니까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국회를 만나겠다. 그 만나가지고 반대하는 이유를 들으면 만난다는 이야기는 나도 조금 그럼 양보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해야 되는데 만나서 설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르니까 빨리 들어라. 성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런 건 그냥 애들 장난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장난. 그러니까 네. 성주 내에 다른 지역을 모색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성주 지역에 결정할 때 얼마나 졸속으로 했는가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봐서는 제가 볼 때 정말 이거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 성주 지역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좀 미국이 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미국이 하는 결정 우리가 그냥 추인한 게 아니냐. 네네. 만약에 거기가 아니고 그 옆에 다른 무슨 뭐 김천 얘기도 지금 하는데 김천 쪽에 붙은 성주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할 거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또 많은 변수를 고려하고 뭐 환경영향 평가도 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정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영향 평가라는 건 미리 하는 거죠. 미리 해야 되는 네. 거죠. 그 제가 볼 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들 삶 뭐 저는 시내 다니면서도 요새 관광버스 보면요. 아예 한글이나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표기한 관광버스들이 꽤 되잖아요. 예. 중국어로 크게 쓰고 한글로 작게 쓰는 예. 그건 중국 관광객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오고 얼마나 많이 타고 다니면 그러니까 뭐 꼭 관광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중국과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 교류라는 건 뭐 정말 거기다가 저 밥벌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무질서하고 또 혼돈스럽고 국가 전략을 생각하기는커녕 당장 하루 앞도 안 내다보는 것 같고 그렇죠? 뭐 네. 성주 내에서 이것저것 몇 개를 얘기하는 뭐 이런 방식도 그러니까 있고 제가 보건 그런데 답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됩니까? 대통령께서 네. 성격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그 화가 많이 나시면 그 화가 난 상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좀 치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작년에 가장 유명했던 유행어 중에 하나가 배신의 정치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상의 없이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야당과 따끄덕 합의 국회법을 개정해줘서 이건 화가 나셨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을 공천을 안 주려는 게 사실은 지난 4.13 총선의 새누리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의 유일한 목표는 어떻게든 유승민을 공천을 안 주겠다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또는 유승민하고 친한 사람 몇 가지. 네.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옥새 파동도 나고 무슨 난리 부르스를 네. 쳐가지고 참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유승민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성격이신 것 같아. 저는 지금 북에 대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2012년에 미사일 발사하고 2013년에 2월달에 핵실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3년에 3차 핵실험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네. 이명박 정부 막판. 막판입니다.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딱 취임을 했으니까 3차 핵실험한 다음에 유엔 제재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를 놓고 남북 간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막 무지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개성공단을 북이 막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건 살려야 된다. 그렇죠. 그런 핵실험에도 분위기였죠. 불구하고 네. 살려야 된다 해서 끝까지
끈기와 인내심을 갖고 7차 회담까지 해가지고 파리사 합의를 도출해 돼가지고 네. 개성공단은 발전적으로 정상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시던 대통령께서 네. 똑같이 3년 뒤에 2016년에 1월달에 김정은이 핵실험하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어? 이 자식이 이렇게 자식이 된 거,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거 이래? 화가 나신 거예요. 이번엔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하시지 않습니까? 네. 야 닫어. 통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자르는 거거든요. 통일부 입장에서 개성공단 폐쇄하는 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카드 그럼요. 하나를 그럼요. 던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자세히 모르고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화가 나신 거고 김정은한테 화가 난 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대가가 김정은한테 아프게 가는 건지 우리가 더 아픈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식에 혼을 내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김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우리 5천만 국민은 남은 게 대통령의 화를 풀어드리는 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반 동안 좀 아니, 뭘 기도를 좀 열심히 하자고. 신문에 좋은 칼럼 써드릴까요?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 뭐 역사의 길이 남을 것, 뭐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이 참 양반. 네. 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무리 대통령이 엉망이어도 그런 믿음을 갖는 게 허망한 건가 어떤 건가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소위 민중 역량, 개돼지들의 역량이 그걸 복원시키고 정상화시키고 또 넘어갈 수 있는 역량도 우리 내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에 야당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번 총선을 놓고는 야당이 분열됐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압승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82석. 그럼요. 네. 밑바닥 민심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활활 끓는 마그마 용광로처럼 끓고 있었고 이게 표심으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분출했죠. 그럼요. 지금 나는 내년 대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지금 밑바닥 민심은 거의 혁명 전야예요. 단순히 외교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헬조선, 맞아요. 금수저, 운수 이 모든 걸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세상 바꿔봐야 된다. 이대로 못 산다라고 하는데 이제 목까지 차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거의 정치권에 저는 대혁명이 사실은 대선이라는 메가 이벤트만 없으면 예전 같으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자 이런 거죠, 사실. 왜냐하면 상태로는 굉장히 극악한 상태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 무슨 대통령이 헌법상 5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네. 반대밖에 할 수 없고 그걸 무력화시키거나 처리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좀 비겁한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반 동안 좀 아무 일 없이 지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4.13 총선처럼 내년 대선이라고 하는 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국민들의 이 분출된 혁명적 욕구 이런 것들이 저는 내년에 분명히 저는 발산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들을 정치권이 잘 받아 안지 않는 한 정치권도 공멸할 거라고 봅니다. 혹시 성주에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가본 사람들 얘기를 듣거나 이러기는 뭐 김재동 씨도 아니니까 꼭 김 교수님이 간다고. 근데 제가 어제 좀 들었는데요. 가본 사람 이야기를. 어떻습니까 거기는? 매일 2,000명씩 촛불 집회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북 성주가 어떤 데입니까? 지난 대선 때 80% 이상의 박근혜 대통령이 몰표를 주는 데고 박정희 대통령부터 선영이 있는 데 아닙니까? 그 지역에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사드 배치에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지금 매일 2,000명씩 모인다는 건 이게 깜짝 놀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주 지역의 소위 정치 역량이나 정치 의식도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달라질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당 대표도 가고 야당도 가고 뭐 갔습니다만 지금 성주 국민들, 이게 성주 주민들의 이 분노라는 건 뭐냐면 사드 배치를 하면데 왜 우리하고 한 번도 상의를 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볼모냐 이런 것들이 1차적 반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드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이게 뭐지? 왜 반대하는 사람은 뭐지?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서로 토론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드 배치라는 게 성주에만 돼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는 쪽으로 다 그런 말씀을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안 된다고 김천에 보내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 태안의 예전에 핵폐기장도 그렇고 여러 군데 그런데요.
전문가들이 되시더라고요. 지역 그렇죠.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은 다 알지 네. 않습니까? 지금 강정도 막 해군 그래. 전문가 되고. 리우 올림픽 하면 올림픽 모든 경기를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옛날에 황우석 사태 나면 중국도 다 맞아요, 알고. 맞아요. 우리 국민 어떤 국민들인데. 아이고, 그 박사님 몇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한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네. 이제는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 하여튼 뭐 이거는 8월 9일부터 방송이 되는데 다음 주면 8.15고요. 역대 어느 8.15에 견져봐도 좀 사실 우울한 8.15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재벌 사면이나 좀 있을까 그거 말고 기쁜 소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광복 71주년이니까 그런 것도 없고 글쎄 뭐 우리가 기껏 기댄다면 리우 올림픽의 금메달에나 기댈까 이거 아니면 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8.15를 맞아서 특별한 말씀을 할 것 같다는 기대도 별로 없고 문제는 자꾸 꼬여가고 제가 그래서 8.15 관련해서 한 네. 말씀만 좀 드리면 통일대박 물 건너 갔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8.15를 기점으로 대통령이 그 말씀 하시진 않겠지만 우리 국민들 차원에서는 평화 대박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문제가 아니고 통일은 쪽박차게 생겼고요. 평화가 얼마나 대박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평화는 정반대 전쟁의 일촉즉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이나 북이나 그렇죠. 그걸 중국과 미국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즐기고 있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고 네. 거기 왜 우리가 앞장서서 볼모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남북관계 좋을 때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관계가 좋고 한반도의 평화의 지수가 높아지고 화해협력의 기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발언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한테 요구할 거 요구하고 미국한테 요구할 거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남북관계가 끊기고 남북관계가 한반도가 계속 긴장과 대결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발언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몸만 대주는. 그렇죠. 몸만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만 흘리고. 우리가 네. 이번 8.15만큼은 정말 작년에 70주년에서 뭐 엄청나게 떠들썩하게 했습니다만 평화 통일은 고사하고 평화라도 우선 다시 한번 우리가 절박하게 네.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8.15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일 대박론 대신에 평화 대박론. 평화가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다. 전문 연구자시니까 남북관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한국전쟁이었잖아요. 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전쟁도 사실은 미국과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 우리가 코피 터지고 수많은 살상자가 나오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그들의 전쟁. 꼭 그렇게 볼 수는 아니 그러니까 없어도 네. 아니 뭐 이니셔티브를 쥐고 김일성의 주도가 보이긴 하는데 근데 51년 이후의 그렇죠, 모습이나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중국이 참전한 다음부터 전쟁을 벌이긴 했으나 당연하죠. 매듭은 김일성이 못 진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이제 팽독해. 한국전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내전으로 시작했지만 국제전으로 비화했고 국제전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우리 내부의 이념 대결이나 우리 내부의 어떤 통일에 대한 노선의 차이였지만 그것이 촉발됐을 때는 국제전으로 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김과 우리의 주장과 결정보다는 국제적인 결정이나 강대국의 결정에 우리가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결국 미국, 중국. 네, 그러나 전쟁의 피해는 미국과 중국이 당한 게 아니라 한반도에 전쟁이 났는데 한반도 사람들만 죽고 다치고 그럼요. 그 상처를 지금까지 부여잡고 있어야 되고 그럼요. 그거를 지금 70년 만에 다시 반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북아가 화약고가 될 수도 있고 동북아가 지금의 유럽처럼 평화로운 유럽이 될 수도 동북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동북아가 화약고가 될 것이냐 평화로운 통합된 동북아가 될 것이냐의 결심은 사실은 한반도입니다. 네. 한반도에서 북한 문제, 또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몸소 우리가 이끌어내고 주도해 낸다면 동북아는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한 계단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도 매우 중요하네요. 당연하죠. 올해 내년.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한반도에서 우리가 먼저 남북이 먼저 불길질을 하고 남북이 먼저 대결을 하고 남북이 다른 강대국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해버리면요. 동북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김근식 선생님 모셔서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고 혼자만 듣지 마시고 주변에도 좀 권해주세요. SNS 통해서. 그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아주 명쾌한 정리 방금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아는 만큼 바뀔 수 있고 아는 만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우직한 믿음인 것 같지만 어김없는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이구 우리 김 교수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셨는데 청취자들하고 인사 좀 나눠 주시죠. 예, 1시간 동안 뭐 정신없이 떠들었습니다만 그 같이 좀 생각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좀 깨닫는 그런 청취 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